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소상공인들의 비명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제조업 등의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올해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자영업자는 5%에 그쳤습니다. 95%는 2025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린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벌써 그냥 거의 한 1년 반, 2년 전부터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술만 먹으면 계엄령 얘기를 했대요. 술도 많이 마셨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윤석열 씨를 비롯한 강요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경제 여파 충격을 이해했다면 그냥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잠깐 군인을 동원해 겁을 주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장난삼아 던진 돌 하나가 연못 안에 논일던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참으로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올라와서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죠. 이분이 논란에 아주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분 수첩에 수거 대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노총, 좌익 판사, 언론인들, 그런데 그 가운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도 수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거를 한다라는 거, 이게 사람한테 쓸 표현은 절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을 수거를 합니까? 쓰레기를 수거를 하든지 헌옷을 수거하는 거죠. 그런데 수거 대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것조차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은 황창현 신부는 정의구현 사제단이라고 아주 그냥, 나는 정의구현 사제단 아니에요. 저는 환경운동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정의구현 사제단에 좀 함께하라는 제안이 여러 번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뛰어들면은 목숨을 걸고 하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물론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때 항상 저는 동의를 하죠.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그랬을 때 참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많은 우리 태극기 댓글 부대들, 또 보수에 처한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중립을 지키라고. 자, 백령도, 연평도, 실미도, 오음리, 현리, 수집소에 끌려가서, 그때도 물론 아마 수거 대상에 저도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끌려갔을 때도 중립을 지켜요? 거기서 수장이 돼도 중립을 지켜요? 이거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 이 사령관 노트에 적혀 있다라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건 우리들의 지도자,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벌써 2달 전이네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꼭 2달 전입니다. 어제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5차 변론을 전개했는데, 윤석열 씨는, 제가 윤석열 씨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황창현 씨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황창현 씨죠. 윤석열 씨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한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을 해치는 사람이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도 어떤 정치인도 언론인도 체포되지 않았고 국가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일 난리냐 하고 반문했고, 이어서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썼어요.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떠있는 기분이라고.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책임진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를 쫓느냐고 온 대한민국 국민 100만 명이 그 추운 여의도에서 관저 앞에서 눈보라를 맞고 그 추위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지금 2달째 거리에서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좌파, 우파, 촛불, 태극기가 나눠져 갖고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게 달 그림자를 쫓는 기분? 이거는 아니죠. 여기가 놀이터도 아니고 장난터도 아닙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로 사회 질서로 극도로 혼란된 상태에서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계엄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12월 3일까지 길거리에 데모대가 있었나요? 길거리에 촛불, 태극기가 들고 막 시위를 했나요? 이것의 발단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현 정권 윤석열 정부가 느닷없는 계엄 선포를 함으로써 시작된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시행이 되었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계엄령은 4번, 그 외에도 23회에 걸쳐서 계엄을 선포를 합니다. 그땐 지역 계엄이라는 또 경계 계엄이라는 것들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의 비상계엄은 1948년 여순 사건으로 10월 19일 날 발효되어서 이듬해 1949년 2월 5일에 해제됩니다. 이 여순 반란 사건은 사실은 14연대, 여수에 있는 14연대한테 이 경찰 치안을 유지하고, 그리고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고 그런 거예요. 여수가 제주도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친척이 되게 많이 살아요. 뭐 딸, 아들, 사위, 부모. 그런데 이거 진압을 하라고 했을 때 거절을 하고 순천, 이하 6개 지방을 점령을 하죠. 이 4.3 사건도 또 한 번 우리가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3만 명이 죽었어요. 당시에 30만 명의 제주도민이 있었는데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3만 명이 희생이 돼요. 이것도 좀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에 대한, 물론 우리 한강 씨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썼지만은 정말 제가 거기 현장을 가고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이때 여순 사건 때 2,000명가량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계엄령이 반포가 되었던 것이죠. 부상자까지 합치면 5,000명의 인명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비상계엄이란 이런 국가체계가 흔들릴 때 발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960년 6월 25일 남북전쟁 때 선포했는데, 이때 남한은 민간인 포함 군인들은 90만 명 죽고 민간인들은 거의 100만 명 정도가 죽었죠. 180만 명이 사망 실종되었고 북한 역시 23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최대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북한인데 왜 북한이 더 많이 죽었느냐? 이것은 미군의 폭격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전쟁 때 우리가 북한으로 올라갈 때 평양을 아주 미그 29기 폭격기로 그냥 아주 불바다를 만들어서 엄청난 희생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을 싫어하고 우리 남한을 보고 괴뢰라고 그래요. 미국의 괴뢰, 꼭두각시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전국적 비상계엄은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고려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운동, 지금도 10대, 20대가 우리나라 정치에
아주 중요한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 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날 서울 지역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막고 결국은 1961년 5.16 혁명 때는 전국적 비상계엄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때는 200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합니다. 벌써 여순 사건, 6.25 전쟁, 그 다음에 1961년 4.19, 5.16 혁명까지 비상계엄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되는 거죠. 1972년 10월 17일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유신, 이게 혁명이죠. 국회 해산, 요걸 거의 이번에 베꼈다고 그러는데 1980년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 중지, 헌법 일부 기능 중지, 그 다음에 비상국무회의, 군인들이 장악한 비상조치, 이때 전국 계엄령을 선포를 한 유신 독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죠. 네 번째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되니까 10월 2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비상계엄령이 선포됩니다.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은 제주도까지 포함한 전국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5월 18일 날 공수부대를 광주 광역시에 투입을 해서 500명에서 800명의 정말로 무고한 학생들, 그 다음에 젊은이들 정말로 총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주고 기관총으로 쏴주는 정말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진 것이 바로 1980년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5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여러 가지 국가적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19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그 어떤 무혈 충동도 없고 시위대도 없었던 평온한 저녁 잠자리에 들려고 하던 밤 10시 23분에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윤석열 씨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말하며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긴 탄식의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2000년 들어서서 계엄을 선포한 전 세계 나라를 보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서로 전쟁을 해갖고 서로 계엄령을 선포하죠. 이집트 2011년 아람의 봄으로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정치, 그 다음에 집회,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이거 모두가 군인이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미얀마는 쿠데타로, 필리핀은 이슬람 테러 조직 진압으로, 태국은 반정부 세력 진압으로,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국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는데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느닷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정권의 발목을 잡는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반 만에 국회의원들의 이게 불가로 투표가 됐고 해제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 대통령을 탄핵하고 정부 장관들을 구속하고 방첩 사령관, 수도 방위 사령관, 정보 사령관 이하 장군들, 별들을 구속하느냐 항변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지도자들을 만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각 장관들, 국무총리, 최상목, 대행, 그 다음에 이상민, 또 행안부 장관, 이런 분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끝도 없는 거짓말, 변명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서울대 나오고 사법고시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세계 경제 10위권을 오르내리고 국민소득 2024년 기준으로 3만 6천 달러에 이르던 대한민국 수준은 갑자기 국민소득 1만 달러도 되지 않는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이집트,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이게 왜 미얀마, 태국, 필리핀, 이집트,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떨어지느냐 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나라는 정치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볼 때 우리나라를 미얀마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서민들은 그 생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우리가 K-팝, K-푸드, K-컬처, 영화, 우리나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줄 아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은요, 중부에 있거나 중서부에 있거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CNN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다고 사우스 코리아가 뜰 때 그 사람들은요, 저 나라는 미얀마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소상공인들의 비명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이상이 올해 경영 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악화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제조업 등의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가 올해 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한 자영업자는 5%에 그쳤습니다. 95%는 2025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1월이 지났고 2월이 되는데 희망찬 새해라는 단어를 윤석열 정부는 빼앗은 거죠. 사업에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절반 정도가 원자 재비, 재료비 상승, 고물가, 내수 침체로 매출 감소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이거는 지속될 거고 이게 빨리 정리되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잃어버린 10년도 될 수 있고 잃어버린 20년도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뒤 이 국제적 후폭풍이 한국을 몰아칠 것을 알기나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 임무 가운데 자국민 보호와 국제 외교와 건전한 경제 운영입니다. 대통령은 끝없는 공부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현 대통령에게 평생 따라붙는 수식어가 술고래입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제가 술 안 마신 지 지금 한 달 정도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뇌가 정지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허구한 날 술 속에 빠져 지내니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꼼꼼히 세세히 따져볼 시간이 없었을 테고 자신이 저지른 12.3 비상계엄 선언이 국제적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할 줄을 거의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요즘 쓰는 표현을 보고 요즘 제가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쭉 되돌아보니까 이게 미래로 가는 정책은 없어요. AI가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정책, 지방자치 또 총선에 부정선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저 끄트머리 문제에 대통령이 매달려 있으니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일본 아사히 신문에 실린 내용을 옮겨봤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한 지난 총선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술자리에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벌써 그냥 거의 한 1년 반, 2년 전부터 계엄령이라는 단어를 입에 술만 먹으면 계엄령 얘기를 했대요. 술도 많이 마셨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술자리는 주로 경복궁 근처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전직 장관의
이야기를 통해 윤 대통령의 음주 습관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정말로 가관인 술 기행을 알고 있지만은 제가 정말 우리 객관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아사히 신문을 인용합니다. 윤 대통령은 삼겹살 등을 안주로 먹고 맥주잔 안에 소주잔을 미리 넣은 뒤 맥주를 붓다가 빠뜨려 먹는 이른바 소맥을 즐깁니다. 보통 소주 절반, 맥주 절반씩 섞는 방식과 달리 윤 대통령은 소주와 맥주 모두 넘칠 듯 가득 부어 마셨는데 이런 폭탄주를 항상 20잔 정도 들이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술에 취한 윤 대통령이 대부분 야당 정치인들을 비난했지만 때로는 여당 정치인들도 비난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이런 술자리는 종종 미명, 즉 동이 트기 전까지 아침 될 때까지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삼청동 안가 경비 담당자들이 밤새 장시간 근무에 푸념을 했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요 강의는 한 20강 이상 하게 될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체포할 때 경찰, 군인, 경호처 전부 다 뒤로 물러났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 경찰과 군인과 경호처 직원들이 그냥 다 총, 칼 내려놓고 무방비 상태로 대통령 보호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정직 장관들이 극우 유튜브만 대통령이 그렇게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유튜브만 보지 말고 주요 언론의 논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을 하면 윤 대통령이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고 보도합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가 동이 트기 전까지 20잔씩 폭탄주를 즐겨왔다는 증언은 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해요.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철천지 원수인 나라 아사히 신문이 우리나라 대통령 술 기행을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씨의 술 기행은 끝도 없이 회자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대통령은 공식 업무가 끝난 후에도 세계 정세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끝도 없는 술 기행만 들려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윤석열 씨를 비롯한 강요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과 국가 신용도 하락에 따른 경제 여파 충격을 이해했다면 그냥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잠깐 군인을 동원해 겁을 주었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장난삼아 던진 돌 하나가 연못 안에 논일던 개구리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장난삼아 그냥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 해서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돌을 맞은 것입니다. 그저 경고성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은 일국 대통령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닙니다. 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 미리 계획된 은행들이 투자 설명회가 그 다음날 투자 설명회가 있었는데 50개 외국 투자자들이 모두 투자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일부터 6일까지 무려 투자회사들이 1조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 계속 저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폭망 수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초기부터 전 세계를 시장으로 생각하고 글로벌 경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고 국내 문제를 복잡하게만 이끌어왔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상계엄령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험하고 정말 대한민국 나라가 극단적인 상태에 갈 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비상계엄령이 쉽게 2시간 반 만에 없어졌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 비상계엄령 하나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2달 동안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와 비상계엄령과 술과 김건희 씨 이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성으로 변하고 있어요. 원래 제가 강성이에요. 신학교 때 1986년 때도 60 민주화 항쟁할 때도 신학교에서 거의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정말 미칠 뻔했어요.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피 끓는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그래서 방학하던 날 6.29 또 그날 또 방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시무님한테 본당 시무님한테 인사하고 수원 북수동 성당에서 출정식을 할 때 저는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6.29 항쟁에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고 맨 뒤에서 따라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맨 앞에 있더라고요. 그 수도 없는 수원 시민들 모여 있는데 역전까지 갔을 때 그 저의 그 피 끓음을 제가 저를 이해를 해서 맨 앞에서 체류탄도 맞아봤고 그 도망갔을 때 거기에 그 창녀촌이 있었는데 세숫대야를 꺼내놓고 제가 막 이 눈이 막 따가워갖고 난리인데 물을 꺼내줬던 그런 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신학교 안 들어갔으면 감옥에 벌써 10번은 더 들어갔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고 사제가 됐기 때문에 감옥을 안 간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인 거를 많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객관적인 중립을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순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 다볼 교우들이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